지난해부터 5분기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반기도 버틸 수 있다며 4분기에도 동결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 거라며 부산은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유치를 피력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도 총출동했습니다. 수능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권 카르텔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교육계를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에 쑥대밭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브누아드 라당스 시상식에서 강미선 발레리나가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 공동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4번째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차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또 첫 연사로 무대에 오른 가수 싸이 씨는 K 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4차 PT를 마친 대한민국은 현지 시각 21일에 오찬으로 진행될 국제박람회기구 공식 리셉션에서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오는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와 기업, 국회 간 긴밀한 공조로 막바지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엔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야말로 민관 원팀 총력전인데 YTN이 단독으로 만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에 준비를 잘한 덕분에 희망이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짜임새와 내용 모두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4차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채 흡족한 얼굴로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출동한 4대 그룹 총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말을 아꼈지만 프레젠테이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해올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도 부산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부산 특별전을 외신 기자들과 함께 찾아 홍보에 나섰습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곳에선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진행될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과 179개 회원국들의 최종 투표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사실상 독대에 가까운 자리를 통해 진솔하고 솔직한 교감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측은 공식 환영식, 오찬, 환송시 군악대 연주 등의 행사를 곁들임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 정상은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구성요소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연료비 변동 상황에 맞춰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유지하고 다른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서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전의 체력을 다지고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역대급 폭염에 에너지 비용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라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양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명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 현안이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공산품의 인상을 가져오고 결국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가 높아서 어려운 마당에 또 다른 인플레를 가져온다.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큽니다. 정부가 지금 바로 나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입시 비리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요?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들은 술 제조 명인입니까?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왜 정치는 꽝입니까? 대통령이 뭘 안다고 엉뚱깽뚱한 지시로 전국의 고3 교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수능 방식이나 난이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뭐가 수능의 기조를 혼선을 기조를 흔들고 혼선을 초래했다. 저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 방침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장도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의 악이죠. 과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도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모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며 홍보에 이용해온 문제가 확인돼 법적 조치를 검토했지만 2016년 비밀유지 서약 강화 조치 이전에 위원으로 참여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원 서약서의 법적 조치 규정은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의 수능 출제 검토 참여 경력을 노출하면 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루에 50만 원씩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입학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학원과 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수능에 관한 우려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하고 1학년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개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 성취도를 절대평가하고 기존의 석사 9등급 표기는 폐지됩니다. 대신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는 공개됩니다. 1학년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석사 9등급을 함께 표기합니다. 내신 변별력을 위해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자사고 존치에 관한 내용도 밝혔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를 특수 목적고로 유지하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원 일부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등 입학 전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드린 그런 뭐 후기 학생 선발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학교들의 그런 이제 선행 학습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최근 불거진 학원과 부조리에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공정한 수능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수능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 씨 사망 50일 만에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앞으로도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내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세종대로입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1시간 전쯤 응구행렬은 이곳 세종대로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묵념을 시작으로 연결식도 시작됐는데요.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양회동 열사 살려내라 등 문구가 적힌 깃발들도 보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고 양회동 조합원을 기리며 노동시민사회장을 치렀습니다. 닷새 동안의 추모제를 지낸 노조는 오늘 아침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미사를 열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오전 9시부터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장례행렬 사이 대치가 벌어지며 잠시 행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11시쯤 경찰청 앞에 도착한 이들은 노제를 진행하며 정부의 노조 탄압과 경찰의 강압 수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3대장이었던 고 양회동 씨는 지난달 1일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했습니다. 양 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가 이튿날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한 건설노조는 양 씨의 죽음에 대한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네, 오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건설노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건설노조 조합원 20여 명은 지난달 16일 벌인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조가 노숙하면서 서울광장과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노조는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사에 응하겠다고 버텨왔습니다. 오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노조 측은 예고했던 대로 내일 경찰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장옥기 위원장은 내일 2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정을 이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대로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넘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덮쳐서 7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포항시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미리 둘러봤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지금은 그쳤습니다만 이곳 포항에는 오늘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 이후 10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창문 건너편에 있는 냉천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물이 넘치지 않나 불안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입구인데요. 사고 당시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도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올랐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은색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와서 물을 막아주는 물막이 문입니다. 작년 참사 이후 이 물막이 문을 비롯한 여러 대비가 이뤄졌지만 주민 불안감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이곳 포항을 휩쓸고 지나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불과 7시간 만에 3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특히 포항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이른 아침 주차해뒀던 차를 옮기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보신 것처럼 차수문을 비롯해 여러 수해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범람했던 냉천 정비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수량이 닥쳤을 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저 차수막이 있다고 해서 작년 같은 피해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이 하천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냉천 정비는 최근 들어서야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예산 문제로 작년에는 응급 복구 정도만 이뤄진 상태였고 제대로 된 정비는 이제서야 지난달 말에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획을 잡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무려 5달을 허비한 건데요. 복구 공사가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하천 가장자리에 흙을 긁어내서 강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부터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한 응급처치인데요. 바꿔 말하면 응급처치만 가지고 앞으로 2번이나 더 장마철을 놔야 한다는 겁니다. 비만 오면 모두 창문 밖으로 주민들이 냉천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불안감이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사를 맡은 경상북도는 우선 최대한 기간을 줄이고 그래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방을 쌓는 등 다른 대책도 마련해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시 수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비행기에서 누가 갑자기 문을 열면 어쩌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남성 1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제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이 남성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180명이 넘게 탄 비행기가 한창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비상구 쪽 자리였던 이 남성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고 이 승무원은 이 남성을 잘 보이는 앞쪽 좌석으로 옮겼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격리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과격해졌습니다. 비행기 앞쪽에 탑승구로 다가가려는 시도가 수차례 반복됐고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비행기 내에서 결박된 상태로 구금됐습니다. 이 10대 남성은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그러셨어요? 네.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보셨어요? 공격당한 느낌 다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문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찔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 사건입니다. 지난달 26일 실제로 날고 있던 비행기에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당시 30대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항공보안법에선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경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면 위에 최고 상한이 10년이에요. 최하는 1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이하라는 거는 최저 형량이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정말 문이 열리면 183명의 생명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구 쪽 좌석은 팔지 않겠다는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비행 중에는 작고 사소한 것도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수달이 연못에 침범해 비단 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북 전주천 인근 한 카페 연못. 수상한 존재가 눈에서 빛을 뿜으며 숲을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잠시 후 뭔가를 입에 물고 나오는데 얼핏 봐도 사람 팔뚝만한 비단 잉어입니다. 헐.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녀석. 정체는 수달입니다. 20-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큰 물고기를 물고 나와서 돌 위에 던져놓더라고요. 던져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달이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한밤의 추격전 이후 화성 씨는 수달이 깜빡 흘리고 간 잉어를 수로 근처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인가 싶었는데 녀석의 연못 출퇴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씨알 굵은 잉어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전주천입니다. 수달이 다녀간 연못까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약 200m인데요. 저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저 뒤편의 물길이 수달의 이동 경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에서 꽤 떨어진 곳인데 물고기가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냄새를 통해서 물고기 냄새, 즉 비린내 같은 걸 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따라가면은 좀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가능하게 됩니다. 2018년 전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에 사는 수달은 모두 8마리 정도. 수달이 한 번 찾아온 이상 앞으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가 다 없어지면 수달이 안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수달이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면 그때 다시 고기를 사다 넣을 예정입니다. 잉어 주인에서 수달 집사로 변신하는 건 아닌지 연못을 사이에 둔 눈치 게임은 어쩐지 이제 시작일 것만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투자 자문업체 추천으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가상자산을 지급한 뒤 현금화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인 이곳. 여느 업체 사무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포폰 여러 대를 들여다보면서 조직원을 추궁합니다. 아니 뭐 따로 있어요, 본인 업무폰이? 범행은 투자 자문업체 한 곳에 고객 명단을 유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업체 직원이라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꾀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엔 실제 코인을 그대로 본뜬 짝퉁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조직원이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를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선 피해자 70여 명의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2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4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가운데 총책 30대 여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이번 달엔 아예 사무실을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상담 직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조차도 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조만간 검찰에 넘기고 애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 가짜 가상자산을 제공해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는 현금을 빼돌린 직원이 적발된 가운데 다른 지역 농협에서도 또 횡령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 30대 남성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일부터 금고에 있던 회사 돈 2억 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자수했는데 훔친 돈을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시험 공명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모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 전 교수에게 입시곡을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입시생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불법 과외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입시학원 원장과 울산대학교 전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으로 피해 대학의 2022학년도 입시평가 업무가 저해됐고 음대 입시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게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합해서 모두 1,30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저녁에 나온 판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이번 판정을 내렸는데요.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900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그중 7%가량을 인용한 겁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복리 5%에 따른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370억여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이 모두 1,300억여 원에 이릅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11월 구성됐고 엘리엇과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후 재작년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 심리가 열렸고 중재판정부는 올해 3월 14일에 절차 종료를 선언한 뒤 석 달 동안 판정문을 작성해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엘리엇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엘리엇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 일부를 잠깐 소개하면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취한 투자 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 범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 국가 분쟁 사례라고 엘리엇은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선고 정정이나 취소 등 가능한 불복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이 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을 추진할 때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던 엘리엇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소액주주를 모아서 세를 불리기도 하고 또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3년 뒤인 2018년에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자신들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였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정부는 1,3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건데 엘리엇 측의 주장이 좀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죠? 네, 애초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금액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가량 가운데 인정된 금액이 7%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간 정부는 엘리엇이 아무 증거도 없이 손해액을 7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행위로 인해서 그 같은 손해를 실제로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하나도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제일모직과 합병해서 결정적인 의결권을 가졌던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합병에 찬성한 점을 이번 중재판정부가 고려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당시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이번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말고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좀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 또 우리 돈 2,5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냈습니다.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리 돈 2,4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우리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서 자신들이 3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테캅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며 두 번째 ISDS를 제기했고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와 한 미국 국적 투자자 등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말 연체 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장기 평균 1.05%와 비슷한 수준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체 위험률은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 위험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등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잠재 리스크와 관련해 시장이 부진한 부동산, 건설업 대출 규모가 커지고 취약차주 대출 규모도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총 대출 대비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28.4%, 상호금융이 24.9%로 은행 부문 1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3년 전보다 32.5% 늘었고 특히 2030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3분기부터 선박과 화학공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3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108.7을 기록해 수출 경기가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전망 지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무역협회는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선박과 화학공업 제품, 반도체 등 10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보려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정에 남아있는 산소가 모두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내일 오후까지가 구조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찰하기 위한 잠수정 타이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에서 1,500km 떨어진 곳, 수심 4,000m 바닷속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해군, 해안경비대는 물론 민간 업체까지 투입됐지만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To date, those search efforts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조종사를 포함해 영국의 억만장자 등 승객 5명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당국은 잠수정 안에 아직 40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충전돼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가족과 친구들은 믿고 있습니다. I'm just hoping for good news. Every single second, every single minute feels like hours. 하지만 구조와 수색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함정과 항공기의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onestly, it's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There is nothing like that we can use below the sea. 전문가들은 잠수정 실종 이후로 동력 이상이나 침수, 바닷속 물체에 걸렸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벌써 실종 사흘째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은 아직 그 누구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실종된 심해 잠수정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산소, 내일 오후까지는 남아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내부에 산화을치 산소가 있었던 거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 잠수정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도 탑승자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여정이길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관광에 나섰던 걸까요? 이젠 영화로 더 유명한 타이타닉호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하에 부딪혔고 배가 침몰하면서 승객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1985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타닉호 잔해는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는데요. 이번에 실종된 심해 잠수정은 대서양 해저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이 타이타닉호 선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내놓은 관광 상품으로 8일간 진행되는데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잠수정 실종을 계기로 최근 여러 나라 부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익스트림 관광 인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위해 거금을 낼 의사가 있고 위험도 무릅쓸 준비가 돼 있는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멕시코에선 바다에서 백상아리와 함께 수영하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활화산을 가까이에서 구경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가장 비싸고 위험한 투어 가운데 하나는 우주 비행 상품입니다. 좌석당 45만 달러, 약 5억 8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위험을 무릅쓴 여행이 꼭 좋은 경험으로만 남는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 화산 투어 과정에서는 지난 2019년 실제 화산이 폭발하며 실종자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관광이 너무 위험하다는 주장과 모험엔 위험이 뒤따른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번 심해 잠수정 실종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최영우가 역대 최다 타점 기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KBO 리그 최초로 1,5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브록을 앞둔 나이지만 철인 최영우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실린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넘긴 투런 홈런. 최영우가 국민 타자 이승엽도 경험하지 못한 1,500타점의 금자탑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2008년 첫 타점 이후 16시즌 만에 만들어낸 KBO의 새 역사입니다. 홈런이 또 그 상대팀 투수한테 좀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라서 더 기분이 좋은데 또 마침 이렇게 대기록이랑 같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최영우의 별명은 강인함을 표현하는 철인과 금강불괴. 삼성 소속으로 2008년 이후 한 시즌도 거르지 않으며 9년 연속 110경기 이상을 출전했고 2018년엔 삼성과 기아 시절을 합해 5년 연속 100타점의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타격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즌마다 50타점 이상을 기록한 최영우는 막막에 물이 차는 병과 싸웠던 2021 시즌에도 55개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파도 거의 내색 안 하고 야구장에서 웬만하면 좀 시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16시즌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루타 477개로 이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최영우는 개인 통산 안타 4위, 홈런에서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에서 방출당한 뒤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을 떠돌기도 했지만 두 번의 FA에서 147억 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최영우. 꾸준함의 대명사 최영우가 하루하루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KBO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과 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대규모 관광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래형 첨단 생태 도시가 목표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고 일사량을 자랑하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입니다. 이곳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용 3단과 R200 데이터 센터, 탄소 중립 교육센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가 구축됩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해남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의 중심, 시작이 바로 우리 해남이고 솔라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지원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서남권 관광 거점 도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엔 2030년까지 16개 분야에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을 이용해 골프장과 정원 등이 들어섰고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과 5성급 호텔 등도 만들어집니다. 약 20년간 기업도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그 산업형 레저 도시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틀의 기반 위에다가 큰 내용들을 담아내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시설과 메타버스, 헬스케어 단지 등도 조성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한 영암 해남 일원의 전라남도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순환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기술, 관광이 어우러진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30년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독재자와 동일시에 지칭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해 지난 2월 발생한 중국의 정찰 풍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당시 경위를 몰라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2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 주석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이런 상황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공격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실제 공격이 벌어지면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 수뇌부가 크림반도 등 러시아 영토를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미사일을 특별 군사작전 지역 밖에 사용하는 건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걸 뜻한다며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더위 대신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0.6도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얇은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약한 비만 이어지다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선선함이 감도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